분만실에서 나온 지 벌써 셋째 날이다. 침대 매트리스가 등을 꽉 누르는 듯한 답답함과 함께 복부는 찌릿한 통증이 떨어지지 않아 나는 자꾸 땀을 흘린다. 침대 옆에 놓인 온도계를 살짝 보니 체온은 37. 이도라 정상이지만 속으로는 마치 뜨거운 물을 부어 넣은 듯 뒤척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아난다. 아기 옆자리 침대에서 아기가 작은 울음소리를 내자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다가 복통이 심해져 잠시 숨을 고른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시어머니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나의 모습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기 침대 앞에 서서 아기 젖 먹여야지. 배가 고픈 건지 울고 있잖아라고 말했다. 손끝이 차갑게 느껴지는 물컵이 나의 앞쪽 탁자에 놓였을 때 나는 엄마, 저는 복통이 심해서 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었다. 지난 2날 동안 이런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분만 다 하고 뭐 아픔이 있냐고 돌아대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가 지금 복통이...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통해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시어머니의 뒤에 서서 눈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엄마도 아기 돌보느라 바빠했어. 오늘 아침부터 빨래도 돌리고 장도 봤잖아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그는 곧바로 아기의 얼굴을 만져주며 우리 아기 정말 예뻐라고 속삭였다. 복통이 더 심해져 나는 손으로 배를 꽉 누르고 땀은 이마에서 쏙 흘러 목까지 내려왔다. 물 좀 데워주세요. 저는 차가운 물 마시면 속이 아파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낸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이 정도 차가움 뭐라고 말하며 아기의 기저귀를 교체하려고 손을 뻗었다. 남편은 그걸 보고 그래, 엄마 말대로 그냥 마셔. 우리 아기 먼저 젖 먹여야지라고 말했다. 나는 물컵을 들었다. 차가운 물이 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속이 찌릿하게 아파서 눈물이 뒤로 달았다. 하지만 나는 입을 꽉 다물고 물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아기 기저귀를 교체하는 모습, 남편이 그녀의 옆에서 엄마, 힘들지? 라고 묻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한 번 더 말했다. 기억하자. 이 모든 걸. 아기가 젖을 먹고 다시 잠들었을 때 나는 복통을 누르는 손을 살짝 떼었다. 팔꿈치가 침대에 닿아 시려웠지만 그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밑에서 꺼냈고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다. 아직은 기록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기억하는 게 먼저라고. 물컵은 아직 반쯤 남아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탁자로 전달되어 살짝 이슬이 맺혔다. 나는 그 이슬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복통은 여전히 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분해지는 느낌이 왔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고 원망하지도 않을 거다. 그냥 기억할 뿐이다. 복통이 잠시 가라앉아 나는 옆으로 누웠다. 아기의 옆모습을 보며 손으로 그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는데 촉촉한 피부를 만지는 순간 산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때도 시어머니의 말과 남편의 피한 눈빛이 지금처럼 선명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을 감았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이었을 때 나는 직장에서 받은 출산보험금 5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동네 마을회비가 갑자기 올라서 돈이 좀 부족한데 너 그 보험금 좀 빌려줘라고 말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돈은 출산 후 아기 물품을 사려고 모은 거였지만 시어머니가 잠시만 빌려 쓰고 다음 달에 확 돌려줄게라고 눈을 깜빡이며 말하자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도 50만 원은 좀...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야? 문선아도 너 아기 낳을 때 많이 도와줄 텐데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밥을 떼먹으며 엄마가 어려워하잖아. 다음 달에 돌려준다고 했으니 그냥 빌려주면 되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밥알을 씹는 걸 계속하며 나의 눈을 피했다. 결국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줬다. 하지만 다음 달이 지나도 또 그 다음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 엄마, 지난번 빌린 보험금 이라고 시작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고 요즘 돈이 너무 타이트해서 다음에 말해라고 말하며 주제를 돌렸다. 남편은 그걸 듣고도 엄마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좀 더 참아라고만 말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출산이 다가오는 걸 생각하며 그냥 참았다. 아기, 엄마는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나는 아기의 귀에 속삭였다. 복통이 다시 살짝 느껴져 나는 손으로 배를 누르고 스마트폰을 베드사이드 테이블에서 꺼냈다. 화면을 켜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지난해 10월 15일 50만 원을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고 새 메모장을 만들어 산전 보험금 50만 원, 시어머니에게 이체, 미반환이라고 적었다. 문 밖으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며느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아기 젖 먹여야 하는데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메모장을 닫고 스마트폰을 베드 밑에 숨겼다. 이번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시어머니가 빌린 돈, 산후에 받은 차가운 대우,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걸 하나씩 기록해서 언젠가 그들에게 알려줄 거다. 나는 아기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 참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멎자 나는 아기에게 속삭이는 말을 그만두고 눈을 떴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거실에서 TV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요리하다는 소리가 들렸다. 복통은 여전히 잔존하지만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힘이 생겼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베드에 앉았고 발을 바닥에 대는 순간 아직 약한 다리가 살짝 떨렸다. 아기 좀 봐줄게. 너 밥 먹으러 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외쳤다. 나는 아기 이불을 살짝 덮고 문을 열었다. 거실 테이블엔 이미 3가지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한 그릇은 어제 남은 밥으로 보이는 눅눅한 밥알들이 뭉쳐 있고 다른 그릇은 시원하게 식은 미역국, 또 하나는 별로 안 먹힐 것 같은 무채절이었다. 나는 입을 다무고 자리에 앉았다. 남편이 TV를 끄고 와서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오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걸 못 해줬어. 내일부터는 챙겨줄게라고 말하며 자기 앞에 놓인 밥을 떼먹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앞엔 따로 구운 구이와 새로 만든 김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손이 아파서 그래? 오늘 빨래도 많고 장도 봤으니 남편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나 앞에 시원한 국을 보지 않고 그냥 밥을 계속 먹었다. 나는 국을 살짝 져서 봤다. 미역이 딱딱해졌고 국물 속엔 아무런 기운도 없었다. 이렇게 차가운 걸 먹으면 복통이 더 심해질 텐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걸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다. 맛없어. 시어머니가 눈짓으로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요. 맛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냥 빨리 먹고 아기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한 입씩 밥을 삼키는 동안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친구라고 말하며 통화를 받았고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응, 그래. 문당 나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어? 며느리가 다 해줬어. 산후도 잘 지내고 아기도 잘 돌보고 설거지도 다 해주니 정말 편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시원한 기운이 퍼졌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남편은 통화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살짝 웃었다. 나는 무심한 척 밥을 계속 먹으며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화면을 꺼놓은 상태에서 녹음 기능을 켰고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하나하나 담았다. 응, 그럼.
내가 뭐 하겠어. 며느리가 다 해주잖. 통화가 끝났을 때 나는 속도적으로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친구도 며느리가 안 되는데 우리 애는 다행이야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웃었다. 남편은 그럼요라고 대답했고 나는 마지막 한 입국을 삼켰다. 시원한 국물이 속을 지나가며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기억의 일부로 남을 뿐이다. 먹었어. 먹었으면 설거지 좀 해줘. 아기도 아마 곧 깰 거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모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고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며 물을 돌리는 소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TV를 보는 소리가 섞여 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메모했다. 오늘 저녁, 잔반, 시원한 미역국, 시어머니 친구에게 거짓 자랑, 녹음 파일 저장. 설거지가 끝났을 때 나는 손을 닦고 아기 방으로 갔다. 아기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베드에 누워 아기의 옆에 앉았고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을 때 나는 파일명을 일일 저녁 자랑이라고 지정하고 메모장에 링크를 붙였다. 이렇게 하나씩 모으면 언젠가 충분히 큰 불씨가 될 거다. 아기가 오후 3시쯤 깨어 젖을 먹고 다시 잠들었을 때 나는 방문을 살짝 닫았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아기의 얼굴에 희미한 빛을 들이우는 걸 보며 나는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이제는 아기 잠든 시간이 바로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나는 매번 이때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빨리 움직인다. 먼저 어제 저녁 녹음한 시어머니의 자랑 소리를 메모장에 링크했다. 파일명을 10일. 이 저녁 시어머니 친구 통화 거짓 자랑으로 바꾸고 아래에 간단히 내용을 적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밥 해주고 설거지 다 해줌이라고 자랑. 실제는 잔반과 시원한 국 제공, 설거지 스스로 함. 그 다음 산전보험금 이체 기록 스크린샷을 첨부했고 비고에 2024, 10, 15 50만원 이체, 시어머니 마을회비 명의로 빌림, 아직 반환되지 않음, 이라고 적었다. 노트북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며 지난 3날 동안 겪은 일을 하나씩 떠올렸다. 산후 첫날 차가운 물을 받았을 때 시어머니가 아기 젖 먹여야지라고 말한 걸 기억했다. 그때 남편이 엄마도 바빠라고 변명한 건데 나는 그 장면을 10일. 일 오전 시어머니 차가운 물 제공, 아기 젖 먹여 지시. 남편 시어머니 엽서 변명이라고 적었다. 작년 11월이니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는 건 나중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 중요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저의 진료 예약을 취소한 일이 떠올랐다. 분만 후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예약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남편이 엄마가 혼자 아기 돌리기 힘들 거야. 다음 주에 갈까? 라고 말했다. 나는 복통이 심한데 라고 반대했지만 그는 그럼 내가 엄마에게 말해볼게라고 말한 뒤 다음날 예약이 취소된 문자가 병원에서 왔다. 나는 그 문자 화면 캡처를 찾아 메모장에 첨부했고 10, 30 복통 진료 예약 10일 1. 남편이 무단 취소 이유 시어머니 혼자 아기 돌리기 어려움이라고 적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노트북 소리를 줄이고 살짝 돌아봤는데 아기는 여전히 평온히 잠들어 있었다. 안심하며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시어머니가 아기 기저귀를 사지 않고 내가 직접 구매했다는 건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기저귀 사줬어라고 말한 걸 들었었다. 그걸 10일. 이 오후 시어머니 기저귀 구매 주장 실제는 내가 구매 영수증 보유이라고 적고 휴대전화에서 기저귀 구매 영수증 화면 캡처를 찾아 첨부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한 뒤 나는 파일을 산후 대우 기록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고 USB에 복사했다. 이 USB는 평소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외출할 때마다 데리고 다닌다. 스마트폰에도 백업해두지만 혹시나 스마트폰을 시어머니나 남편이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여러 곳에 저장하는 게 안전했다. 노트북을 닫을 때 아기의 눈이 살짝 떴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어라고 속삭였다. 아기는 무언가 모르는 채 웃으며 손을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심호흡했다. 이 메모장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나와 아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였다. 지금은 조그마한 글자와 사진이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다. USB를 가방에 넣고 노트북을 접었다. 창밖에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기 옆에 누워 그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고 다음에 기록해야 할 일들을 미리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모든 거짓말, 남편이 피하는 모든 책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을 거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쨍하게 들이올 때 아기가 활기차게 웃으며 손발을 헤매었다. 나는 그를 안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아직 다리가 약해서 살짝 걸음이 어색했다. 복통은 이전보다는 덜했지만 갑자기 움직이면 찌릿한 통증이 남아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오늘도 잘 버티자라고 아기에게 속삭이며 아기 옷을 갈아입히는 중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평소 잘 만나는 박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박할머니는 아기를 보자 어머나, 이 아이 정말 예뻐. 우리 은주, 나의 이름, 산후 회복도 잘 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고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은주가 몸도 잘 차리고 아기도 잘 돌보니 내가 편해. 나도 매일갓 익힌 재료로 보양탕을 끓여주고 밤에 아기 울면 같이 달래주지. 나는 숨결을 살짝 멈췄다. 보양탕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고 밤에 아기 돌리는 건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아기의 손을 만지며 기다렸다. 박할머니가 그럼 정말 다행이야. 우리 집 며느리는 산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내가 해줬어라고 한탄하며 시어머니를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는 더욱 자랑스러워졌다. 그래, 은주가 이해심이 많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안 원망하니. 이때 남편이 출근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왔다. 그는 박할머니에게 인사한 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엄마가 정말 애써주셨어. 은주도 잘 따라해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의 눈을 쳐다봤지만 그는 곧바로 문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살짝 꺼냈다. 카메라 촬영 모드를 켜고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시어머니를 향해 각도를 맞췄다. 엄마가 저녁도 해주시고 빨래도 돌려주시고 정말 수고하세요. 나는 살짝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꾼 걸 보고 박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세요. 그럼 은주가 좀 쉬겠다라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살짝 갈색이 되며 응, 그래, 때때로 해줘라고 말하며 눈을 피했다. 나는 이 순간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숨겨 찍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무음으로 설정해 둔 덕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기가 배고픈가 봐. 나는 아기를 안고 일어났다. 시어머니에게 엄마, 박할머니와 계속 이야기하세요. 저는 아기 젖 먹여 올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닫고 나는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어색함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박할머니는 모르는 채 웃고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시어머니 거짓 자랑, 박할머니 방문이라고 파일명을 지정하고 노트북에 저장한 산후 대후 기록 폴더에 첨부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박할머니 같다. 너 아기 다 젖 먹였어? 라고 말하며 들어왔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닫았다. 응, 아기 지금 잠들 거예요.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앞으로 박할머니가 와도 오늘처럼 말해. 우리 가족이 안 좋게 보이면 안 되잖아라고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엄마라고 말했다. 그녀가 나가고 나서 나는 아기 옆에 누웠다.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켜고 방금 찍은 사진을 보았다. 이 사진 하나하나가 앞으로 그들에게 내린 판결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심호흡했다. 시어머니의 허울, 남편의 무관심, 이 모든 거짓과 방관은 이제 기록되고 있었고 언젠가 그들 스스로 이 거짓을 깨뜨려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의 TV 소리도 잠잠해졌다. 나는 아기 옆에 누워 천천히 안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뜨거운 체온을 내뿜으며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안 되라고 외치며 손을 아기의 이마에 대봤다. 그 온도는 평소와 확연히 다른데 마치 뜨거운 팬을 대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쿵 찌릿했다. 나는 급히 베드사이드 테이블에서 체온계를 찾아 아기의 옆구리에 대었다. 시간이 느릿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고 체온계가 삐빅 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식적으로 감았다. 다시 떼어보니 화면에 39. 0도라고 적혀 있었다. 심한 열이었다. 아기가 이 정도 열을 내면 경련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아기를 안았다. 엄마, 남편. 나는 문을 열고 크게 외쳤다. 거실에선 시어머니가 졸고 있었다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은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걸어오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새벽이 다 됐잖아라고 투덜거렸다. 아기가 39도 열이 나요.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해 나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이마를 대충 대본 뒤 아기 열은 심심이지 뭐. 아이들 다 그렇게 해봤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났다. 엄마, 이 정도면 경련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억눌렸던 긴장감이 터지듯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 가면 또 바이러스 옮겨받을 거고 새벽에 의사도 제대로 안 봐줘라고 반박했다. 이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체온계를 보고도 엄마 말이 맞아. 새벽에 병원 가는 게 번거롭고 아기도 아파할 거다. 내일 아침에 가자라고 말했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기의 상태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다. 이 정도 열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가야 해 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했다. 뭐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심심해. 너 왜 이렇게 과민해?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시어머니는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해. 내일 아침에 가면 돼. 오늘 저녁 약도 없는데 뭐 해라고 말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기를 안고 그들 뒤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 떠나자 나는 울음을 참고 심호흡했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고 있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때 당장은 그들과 다투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빨리 아기 옷을 갈아입히고 가방에 기저귀와 물병을 넣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혼자 아기를 안고 외출했다. 새벽에 거리는 차가 거의 없었고 나는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아기가 바이러스성 독감이라고 진단하며 주사와 약을 처방했다. 이 정도 열은 더 기다리면 위험했어요. 다음엔 빨리 와야 해라고 말할 때 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진료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나는 그걸 주머니에 꼭 쥐었다. 이것도 증거였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아기를 침대에 눕혀주고 휴대폰을 꺼냈다. 밤새 아기를 위해 기록한 체온 변화표 23시 38. 2도, 00, 30, 39. 0도, 2시 15분 응급실 진료 후 37. 8도를 노트에 붙였고 응급실 진료 영수증을 촬영해서 문서에 첨부했다. 그리고 새 항목을 추가했다. 10일.
새벽 아기 39도 고열. 시어머니 심심해라고 외면. 남편 내일 아침에 갈래라고 무관심. 혼자 응급실 출석, 진료 영수증 보유. 아기 안전을 무시한 행위. 글자를 적을 때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원망이 아니라 결연함이 느껴졌다. 아기가 평온하게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기를 안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 따위 없었다. 그들에게 아기는 단지 가족의 상징일 뿐, 그 안전과 행복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아기 옆에 누웠다. 이제는 모든 게 뒤늦어졌다. 이 증거들이 충분히 모이면 그들에게 아기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모두 돌려줄 거다. 아기의 열이 내리면서 나도 잠시 쉴 수 있었다. 오후에 시어머니의 친구인 이 할머니가 놀러 왔을 때 아기는 이미 활기차게 손발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에서 아기 돌보는 사이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다. 그런데 점차 그 이야기가 나와 관련된 것 같아 나는 발걸음을 살짝 늦췄다. 응, 그래. 우리 아들이 내 생일에 사준 반지야. 문서 100만 원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이 할머니가 어머나 정말 예뻐. 아들이 이렇게 착하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감탄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살짝 내다봤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차고 아름답다고 말하며 이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100만 원.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지난주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반지를 사줬다는 건 알았다. 그래서 은행 앱에서 남편의 이체 기록을 살펴봤는데 반지 가게로 50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분명히 있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거짓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그냥 지나가기 싫었다. 모은 증거 중 하나를 써볼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을 켰다. 남편의 이체 내역 화면 캡처를 찾아 인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열어두었다. 그런 뒤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이 할머니는 반지를 보며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오자 말을 잠시 멈췄다. 아기가 잘 있나? 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열도 다 내렸어요. 나는 아기를 앞에 내밀며 말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반지를 들고 이거 100만 원이야. 우리 아들이 진심인이라고 말했다. 이번엔 나가 말했다. 엄마, 제가 어제 은행에서 아저씨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는 걸 보고 나는 이어 말했다. 아저씨가 남편님 반지 사는 가게랑 친해서 50만 원짜리 반지 예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구리 시어머니도 그런 반지를 받으셨어요라고 말했는데 나는 말을 끊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 할머니는 모르는 채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라고 물었다. 아마 엄마가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건가 봐요. 남편님도 사실 50만 원을 지불하셨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살짝 보여주었다. 화면에 남편의 이체 기록이 명확히 보였다. 시어머니는 손을 떼고 반지를 빨리 뺐다. 그건 할인받은 거라 그래? 원가는 100만 원이야. 시어머니는 당황스럽게 변명했다. 이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확실히 의아해하는 표정을 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남편이 출근하러 갔다가 잊은 물건을 찾아왔다. 그는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빨리 말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엔 없던 경계심이 생겼다. 평소엔 나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졌지만 오늘은 다르다. 나가 시어머니의 거짓을 깨뜨렸다는 걸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일이 끝났으면 나갈게.
남편은 차갑게 말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다시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할머니가 곧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나에게 왜 그랬어? 엄마를 수치스럽게 해라고 말했다. 그냥 사실만 말했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남편은 입을 다무고 물건을 집어들고 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나는 아기를 안고 심호흡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다. 남편이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건 시어머니도 곧 나의 행동을 더욱 살펴볼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법률 상담사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제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준비된 증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목록을 보내드릴게요.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법률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마음이 살짝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긴장감을 느꼈다. 남편이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건 시어머니도 곧 나의 행동을 꼼꼼히 살펴볼 거라는 걸 의미했고, 이제는 한 걸음 잘못해도 모든 증거가 날아갈 수 있었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나는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USB에 추가로 백업했다. 오후 3시쯤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방에서 젖을 먹여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기 왜 울어? 너 뭐 하느라 못 보고 있어?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마 배가 고픈가 봐요라고 대답하며 아기를 안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기보다 나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더 주목했다. 그동안 너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의 손을 향해 눈을 돌렸다. 나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가만히 유지하며 아기 성장 일기를 적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 저장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래, 보여줘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가져가려 했다. 나는 빨리 스마트폰을 뒤로 움켜쥐고 몸을 돌렸다. 엄마, 아이가 아직 안 정상이에요. 보여드릴 건 나중에 해요라고 말하며 아기를 앞에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그녀는 나를 응시하며 뭘 숨기고 있니? 이렇게 감추면 안 될 거라도 있어? 라고 으르렸다. 그 목소리가 커지자 아기가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이가 겁먹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아기의 상태를 빌리면 시어머니가 조금은 물러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과연 시어머니는 참을성이 없어라고 투덜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나를 의심하는 눈빛을 떼지 않았다. 나중에 꼭 보여줘. 문서아기 사진이니 뭐 숨길 거 없잖아라고 경고하며 문을 닫고 나갔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나는 등이 젖어 있는 걸 느꼈다. 방금 거의 스마트폰을 빼앗길 뻔했다.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녹음 파일과 사진,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고 이걸 빼앗기면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됐을 것이다. 나는 아기를 안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뛰고 손은 계속 떨렸다.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모든 걸 더욱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노트북은 방장의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고 스마트폰은 잠금 패턴을 바꾸고 증거 파일을 암호화했다. 특히 USB는 평소에 넣어두던 가방 안쪽 주머니가 아니라 속옷 주머니에 넣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로 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방을 뒤져봐도 이곳은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나는 아기를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평소엔 시어머니가 이리저리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종종 나를 쳐다보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밥을 떼먹었다.
이 분위기는 명백히 감시였다. 그들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도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일 시장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데리고 가는 건 혼자 있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기가 아직 잘 안 되어서 라고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같이 갔다 와. 엄마도 혼자 가기 힘들 거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가야 할 것처럼 압박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USB를 속옷 주머니에 꼭 넣어두고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고 있기로 다짐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감시하려 하겠지만 이제는 절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나는 베드에 누워 아기의 얼굴을 보았다. 엄마가 절대 너를 보호할 거야? 나는 속삭이며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시어머니의 의심, 남편의 경계, 이 모든 게 오히려 나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내일인 걸 기억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식사하면서 내일 친척들 다 올 거라 집을 싹 청소하고 음식도 예쁘게 준비해라고 시켰다. 그녀는 생일이 중요하다는 듯 평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명령을 내렸다. 친척들 보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는 걸 알아야 해라고 말하며 마치 이 모든 게 나의 몫인 것처럼 했다.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니 편에 섰다. 엄마 생일이니까 오늘 좀만 참아. 내가 저녁에 들어오면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안 믿었다. 그동안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겠어요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아기를 안고 청소를 시작했다. 오후엔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왔고 나에게 이거 다 처리해. 샐러드는 예쁘게 플레이팅해. 구이는 잘 익혀라고 말하며 재료를 쏙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자신은 단 한 손가락도 대지 않고 모든 노동을 나에게 떠넘겼다. 나는 아기를 유모차에 앉혀 옆에 두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다듬으며 손이 계속 움직였다. 일을 한가한 틈을 타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꺼냈다. 문서 침대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자물쇠를 열고 꺼내니 모든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껏 모은 모든 증거, 시어머니의 거짓 자랑 녹음, 보험금 이체 기록, 남편이 취소한 진료 예약 문자, 아기의 응급실 진료 영수증, 반지 가격 거짓 증거 등 글 하나하나 인쇄했다. 용지를 여러 번 겹쳐 넣어 파일 폴더에 정리했고 각 증거마다 날짜와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함께 넣어 혼동하지 않도록 했다. 인쇄가 끝났을 때 법률 상담사에게 온 메시지를 보았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양육권 청구나 이혼 절차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심호흡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남은 건 단지 내일 파티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는 것뿐이다. 나는 파일 폴더를 가방 안쪽에 넣고 법률 상담사의 연락처를 핸드폰 홈화면에 고정했다. 혹시나 파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USB도 속옷 주머니에 꼭 넣어두었고 스마트폰 잠금 패턴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어떤 위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됐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다. 그는 나가 아파트 복도에서 준비한 음식을 보고 엄마, 은주가 음식 다 준비했어라고 말했지만 내게는 아무런 인사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나온 뒤 그들은 함께 거실에서 내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친척들에게 우리 아기도 보여주고 은주가 잘 해낸 걸 보여줘야 해라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화목한 가정 모습은 오직 친척들 앞에서만 존재하는 거짓이었다. 밤에 아기가 잠들고 나는 방에서 혼자 앉았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일 이 시간이면 이 집에서 떠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껏 겪었던 아픔과 억울함,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들이 이제 끝나고 나와 아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란 생각이 들자 눈물이 살짝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파일 폴더를 다시 한번 꺼내어 확인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파일 폴더이지만 이 안에는 나의 모든 권리와 아기의 안전이 담겨 있었다. 내일이면 모두 끝난다. 나는 속으로 말하며 파일 폴더를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충분히 쉬어야 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했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려주기 위해.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오후 2시에 시작됐다. 친척들이 하나둘 집에 모이면서 거실은 시끌벅적해졌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남편은 술을 따라주며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라고 말하며 아버지처럼 행동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다. 가방 안에 파일 폴더를 꼭 쥐고 있었고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히 차분했다. 여보, 은주가 아기 돌보느라 정말 수고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니 다 은주의 공이야. 시어머니가 모든 친척들의 시선이 나에게 모이도록 말했다. 친척들은 은주야, 정말 착하구나. 시어머니도 잘해주니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곧 이 모든 거짓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나에게 와서 엄마한테 인사 좀 해. 친척들 앞에서 예의 차려라고 말했다. 나는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갔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자랑하듯 며느리가 나를 잘 모시니 정말 다행이야. 산우도 혼자 아기 돌리고 집안일도 다 해줘. 나는 편히 쉬고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올 것을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최적의 순간이었다. 정말로 그래요? 나는 친척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갑자기 나에게 모였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짓며 그럼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기를 안은 채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그럼 이걸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말하는 편히 쉬는 증거들이에요. 나는 폴더를 펼쳐 친척들 앞에 내밀었다. 먼저 산전보험금 50만 원 이체 기록을 꺼냈다. 엄마, 작년 10월 15일에 저의 출산보험금 50만 원을 빌려갔죠? 당시 다음 달에 돌려줄게라고 말했지만 아직 반환하지 않았어요. 이건 은행 이체 기록이에요. 친척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하얗게 변했다. 그건 아직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건 산후 셋째 날 저녁 먹은 음식 사진이에요. 나는 시원한 미역국과 잔반 사진을 보여줬다. 엄마는 친구에게 며느리가 밥 해줘라고 자랑했지만 저는 매일 이런 차가운 잔반을 먹었어요. 이건 그때 녹음한 파일이기도 해요. 나는 스마트폰에서 녹음을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퍼지자 친척들의 속삭임 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계속해서 증거를 꺼냈다. 아기가 39도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갔을 때의 진료 영수증과 체온 기록표, 남편이 무단으로 취소한 복통 진료 예약 문자 스크린샷, 100만 원이라고 자랑했던 50만 원짜리 반지 이체 기록, 하나씩 보여줄수록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변했다. 엄마, 아기가 심한 열을 내도 심심이라고 말하며 병원 가는 걸 막았어요. 남편도 내일 아침에 가자고 말하며 아기의 안전을 무시했어요.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 시어머니가 크게 외치며 뒤로 물러났다. 남편이 나에게 와서 은주, 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라고 말하며 파일을 쓰러뜨리려 했다. 남편,
이게 거짓이라면 왜 이체 기록도 있고 진료 영수증도 있나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친척들은 어이쿠, 이렇게 된 건가 은주도 참 많이 아팠겠다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쳐다보았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의 시선을 못 이겨 자리에 앉으려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남편이 달려가 안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쓰러졌다. 친척들이 소란스럽게 병원에 불러 심장이 안 좋아졌나 봐라고 말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고 나에게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다. 은주,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이제 용서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남편,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의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저는 이 집에서 떠나요. 이 모든 증거는 법률 상담사에게도 제출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안 돼, 은주. 우리 아기 때문에?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기를 안고 문을 향해 갔다. 파티는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망가졌다. 나는 친척들의 시선을 모른 채 집을 나갔다. 밖 공기가 들어오는 순간 오래간만에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아기는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택시를 불러 법률 상담사의 사무실로 갔다. 그날 오후 양육권 청구서와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달 뒤 법원은 아기의 양육권을 나에게 부여했다. 시어머니는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며 매일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 50만 원의 보험금도 법원을 통해 돌려받았고 나는 이전 직장에 복귀했다. 회사 동료들이 나를 돕고 아이돌봄이도 믿을 만한 사람을 구했어요. 이제 나는 아기와 함께 새 집에서 살고 있다. 매일 저녁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보면 지난 시간의 아픔이 살짝 떠오르지만 그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후회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걸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증거로 말하게 했고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가 이제껏 참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괴로움도 사라졌다. 복수는 아니었다. 단지 나와 아기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이야기 끝.